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국가 전산 시스템이 멈춰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를 맞았는데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24, 우체국 서비스 등을 포함한 국가 전산망 647개가 마비가 됐다가 일부는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지만요. 정부의 각종 민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금융, 부동산 거래, 병원과 우체국 이용, 소방 신고 등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서 한 주가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피해가 더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국가 전산망이 이렇게 화재 속수무책당해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더욱이 이런 일을 예산 부족 때문에 평소 대비하지 못했다는 대목은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생각하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세계적인 디지털 정부 1위 국가가 맞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긴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과 물류, 교통이동, 복지 모든 분야에서 대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가동까지 꽤 시일이 걸릴 걸로 전해지는 만큼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에는 뮤츠라고도 부르는 박물관이나 전시, 굿즈 상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앞으로 전면 개편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가 행정 업무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많은 불편과 피해가 현실화될지 걱정되고 있는데요. 이곳의 금융 서비스는 어젯밤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하고요. 우편 물류 정상화는 오늘을 목표로 시스템 재가동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다양한 우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이 국가기관은 어디일까요? 택배는 쌓여 있는데 집배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예부터 한의학에서 널리 쓰던 백강잠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요. 수입해서 쓰다 보니 품질이나 성분의 신뢰도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국내 종균과 누에를 활용해 백강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백강잠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백강점은 백강균이라는 곰팡이에 감염되어 굳어진 누에를 말려 만든 전통 한약재인데요. 주로 뇌졸중 증상 완화, 경련 억제, 해열, 항염 등에 활용되어 왔고요. 본초각계에서는 편두통, 인후염, 피부 발진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식용곤충으로도 등록되어 있어 건강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백강잠을 대부분 수입해서 썼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품질이 일정치 않았고요. 생산 이력도 불분명해서 유효 성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국산을 통해서 안전적인 공급 기반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네, 먼저 백강점 생산에 가장 적합한 누에 품종 찾기 위해서 다양한 누에를 분석했는데요.
그중 도담 누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품종을 이용하면 생산량이 기존보다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산 백강균 균주 내종을 발굴하여 감형 구칭 건조 과정을 표준화해서 농가에서도 손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네, 단순히 이 생산만이 아니라 기능성도 입증이 됐습니까? 어떤 효과가 확인이 됐나요? 네, 농촌진흥청은 한림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효소 분해 수출 기술을 개발해서 백강점에서 기능성 성분을 효과적으로 뽑아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면역세포가 15% 늘어났고요. 내전증으로 인한 발작은 42%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염증 억제, 내성상 회복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성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장 실증 연구와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백강점의 내전증 개선 효과와 기능성 물질을 과학적으로 더 밝히고 이를 식품, 의약품 원료로 산업화해서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키워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상생을 담은 명절 선물 안내문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다고요? 네, 추석은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인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품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네, 상품은 총 39종인데요. 참외, 복숭아, 인삼 같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품이 있고요. 송화버섯 스프레드, 홍시 콜라겐처럼 농민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색다른 먹거리도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사랑받는 전통식품과 건강식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어디서 이용하면 될까요? 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안내문에 실린 QR코드를 통해 상품별 상세 정보와 구매처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마늘과 양파는 벼 등 앞그루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바로 파종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파종을 위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 마늘은 잎마름병, 선충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을 한 후에 파종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난지역 마늘은 9월 하순경, 한지역 마늘은 10월 상순경에 파종을 하셔야 합니다. 양파 아주신기는 조생종은 10월 상중순, 중생종은 11월 상순, 만생종은 11월 중순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물건 속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 그 사용 가치를 생각해보는 물건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혹시 여러분 뮤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박물관, 뮤지엄과 굿즈를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뮤즈와 전시 굿즈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찬용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그 굿즈 상품들이 요즘에 많이 판매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작가님은 그 굿즈를 사기 위해서 전시회 간 적 있습니까? 예, 제가 관심 있는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코너에 하기 전부터 다양한 물건이나 현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굿즈를 사러 갔던 전시가 있었습니다. 굿즈만 사러 전시회 간 거예요? 겸사겸사. 겸사겸사죠? 예. 예. 어떤 예. 전시였을까요?
몇 년 전에 일본 여행을 할 때요. 도쿄의 대형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서양 미술 화가들의 전시였습니다. 그 미술 전시 특별전 굿즈를 팔았죠. 근데 보통 미술관 전시 굿즈를 보면 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뭐 회화든 조각이든 전시 대표 작품을 담은 수첩이나 티셔츠 같은 걸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굿즈 티셔츠의 브랜드 같은 건 딱히 없고요. 근데 제가 다녔던 전시는 일본의 패션 브랜드와 미술관이 아예 일종의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 브랜드가 미술관 전시 굿즈를 디자인해 준 거예요. 오, 네. 예, 그래서 그 패션 브랜드가 활발히 활동하는 일본의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전시 관련된 일러스트를 의뢰하고 그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티셔츠나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함께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보통 미술관 굿즈와는 만듦새나 상품 구성이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부스가 인기가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굿즈를 사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미술 전시를 한 번 보고 여러 번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번씩 한두 번 이렇게 그렇죠. 가죠. 되게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전시를 한 번 보러 가는데 거기 굿즈 파는 데가 있고 거기 굿즈 부스가 막 사람들로 붐비면은 네. 사고 싶던 마음이 없다가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막 사실은 그때 그 굿즈를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이 크진 않았는데 네.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요. 나도 사야 되나? 예, 내가 여기서 이 물건을 놓치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약간 반쯤 떠밀리는 마음으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딱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이 굿즈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또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최근에는 전시 한정 신용카드가 출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끝난 미술 전시회 중에서요. 현대미술가 톰 삭스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유명한 현대미술가고 21세기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주를 이제 주제로 지속적인 전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9월 초에 끝난 전시에서 동대문의 DDP를 무대로 우주를 콘셉트로 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 전시 내용보다 굿즈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옷을 파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고가인 거예요. 그 굿즈 상품을 사려고 보니까 비쌌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랑 톰 삭스의 협업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격이 60만 원대. 정말요? 청바지가요? 예, 보통 사람들이 턱턱 살 가격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미술 전시에 청바지를 파는 것도 이제 못할 건 아니고 되게 일상적이진 않죠. 그렇죠. 예, 거기 더해서 이 전시를 후원한 신용카드와 협업해서 심지어 전시 한정 톰 삭스 신용카드까지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시회를 본 사람만 그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시장에 가야지 이 카드의 실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가 일종의 한정 발급이라 올해까지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넓은 의미의 전시 굿즈라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전시도 전시지만은 저는 전시란 한정된 이벤트, 거기 더해서 전시가 만들어낸 일종의 굿즈, 그리고 그 한정과 굿즈라는 개념이 신용카드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신용카드가 흥미로워서 전시를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카드 실물을 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카드 마련하시진 않은 거죠? 지금 그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에요? 예, 고민하고 있어요. 예. 이 뮤츠라고도 부르는 이 전통 관련 굿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뮤츠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아닌 모양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뮤지엄 굿즈라고 부르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전통적인 굿즈가 유행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굿즈는 단순히 박물관의 전통을 잘 담은 기념품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시를 시작한 장 미셀 바스키아라는 뉴욕 그래피티 아티스트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이 전시 똑같이 DDP에서 열리는데 굿즈 구모가 또 흥미롭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미술 전시 굿즈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전시 내용을 담은 도록이 있고요. 맞아요. 전시를 하면 이제 대표 그림 일부를 담는 엽서나 스티커 정도가 만들어지죠. 근데 장 미셸 바스키아 전시도 티셔츠가 많은데 이것도 비싸요. 봤더니 긴팔 티셔츠가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그러게 굿즈들? 말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웠던 게 굿즈로 판매하는 장 미셸 바스키아 피규어가 있는데요. 이 네. 피규어가 399만 원. 4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와 이게 단순히 굿즈가 전통적인 뭔가가 아니구나, 뭔가 되게 다양한 파생 상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어도 잘 팔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누군가가 거겠죠? 수요 예측이 있으니까 이런 가격 산정이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홍대에서는 유명 애니메이션이 에반게리온의 원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원화라 하면 애니메이션의 기초가 된 이제 그림을 말하는데요. 네. 애호가들은 원화 전시를 가는 거 좋아하고 저도 원화 전시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전시 역시 굉장히 유명해진 게요. 이 전시에 판매하는 각종 굿즈입니다.
이 전시는 8월 말에 시작되어 11월 말까지 열리는데 이미 인기 있는 굿즈는 다 품절이래요. 오. 사람 말하자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애호가가 많은 거니까 네. 사람들이 굿즈를 갖고 싶어하고 애호가들이 열광할 만하니 이제 이미 다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굿즈 자체가 이제 일종의 상업적인 힘이랄까 그런 현대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굿즈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미술이나 각종 전시를 찾는 분들께는 일종의 한정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무대나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전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특정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전시가 열리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 애호가들은 이를테면 저처럼 뭔가 그 전시와 관련된 걸 살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굿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살 준비가 되었으니 그 물건을 구입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에반게리온 굿즈 같은 경우도 에반게리온이 말씀드린 것처럼 열광적인 매니아가 전국 단위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은 좋은 굿즈는 다 품절이다 같은 말까지 도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전시가 열리는데 그 전시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나 잘 만들어진 굿즈가 있으면은 약간 마음 먹고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애호가들을 노리는 거네요. 어떻게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겠죠. 네, 박준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즘 뮤즈, 굿즈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퀄리티도 좋아지고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로 재미난 굿즈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오하라도 언젠가 굿즈가 나오길 기대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꼭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나오겠죠. 네. 네, 그 다음으로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굿즈에 집중하는 이유 다른 한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즘은 드롭이라고 하는 한정 판매가 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드롭이요? 예, 이제 이를테면 유명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아니면 뭔가 특정한 상품이 나왔을 때, 뭐 이를테면 콘서트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식의 특정 제품을 이제 특정 시점에 한정적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매자들에게도 좋지만은 판매자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이벤트가 열리기만 해도 판매하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가 되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종의 약간 그 홈쇼핑 라이브 쇼 같은 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미술이나 팝아트처럼 예술품이 사실상 상품이나 기념품으로 거래되는 쪽에서 이런 전시와 판매를 연계하는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어브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트 오브제가 있죠. 네, 알죠. 예, 베어브릭 역시 한국에서도 곧 또 전시가 열리는데요. 또 관련해서 한정판 베어브릭들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진 게 지금 또 드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또 베어브릭 좋아하는 분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살 확률이 높겠죠. 네. 그 전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 굿즈 수익에 대한 기대가 또 크고 상품 기획에 공을 많이 들일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전시 기획을 하는 측에서 처음부터 굿즈 수익을 전시회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계획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전시가 크게 무료 전시와 유료 전시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유료요? 예. 무료 입장 전시라고 해도 누군가 예산과 자원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어딘가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는 부분이라면 역시 제품 판매, 굿즈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형 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좋은 굿즈를 좋은 업체와 함께 제작해서 서로서로의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미술관에서 뭔가 좋은 전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전시 관련된 굿즈를 처음부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브랜드에서도 관련 이벤트라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미술관 측에서도 특정 우리가 유명 브랜드와 함께 한다라는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도쿄에서 봤던 일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를테면 앞으로는 특정 굿즈를 특정 전시,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특정 굿즈 혹은 특정 전시와 관련 식품이 처음부터 사전에 기획돼서 식품 기업과 함께 이렇게 한정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출시가 저는 끝없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작가님 앞으로 이 굿즈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저는 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심화요. 예. 왜냐하면 요즘 전시 되게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네네. 박물관도 많이 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관람객 수 5위 안에 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제 느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말마다 어딘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 가서 이제 인증도 하고 싶어하고 추억들 만들고 싶어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게 되면은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마케팅이나 판매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현장에 특별한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당분간 또 대형 전시나 좋은 전시가 많이 예정돼 있고요. 그런 전시에 맞춰서 더더욱 의미 있는 굿즈 혹은 값비싼 굿즈, 조금 더 아이디어가 많은 굿즈, 잘 만들어진 굿즈 이런 게 점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매력적인 물건도 많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을 현혹시키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거기도 할 테니까 전시를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굿즈도 잘 구경해 보시고 이런 굿즈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굿즈라면 한 번쯤 사보는 것도 뭐 나의 추억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도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사람들의 추억, 마음, 의미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한정 판매하는 물건 자체가 저는 굿즈가 아니어도 저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네, 요즘에 아까 관광객들이 국립중앙박물관 많이 찾고 있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 한국 문화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고 예, 예. 그렇게 문화가 잘 담긴 굿즈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네네네. 또 그걸 보면서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다른 나라 갈 때 꼭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박물관 상품권 꼭 가보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굿즈가 다양하던가요?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전반적으로 꼭 뭐 역사박물관이 아니어도 상품 기획이 잘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그 박물관의 주요 주제에 맞춘 특정한 굿즈가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부끄럽지만 되게 많이 사오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다음에 한번 구경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 박물관 나들이도 해보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지갑을 여는지 이런 굿즈 상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 탐구 생활 박찬용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노후 자금은 부족하고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과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집은 그대로 지키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고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택연금 개편 작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노후의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서울인터내셔널 PB센터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다면서요? 네, PB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택연금인데요. 네. 예전에는 그건 어르신들이나 하는 거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상담조차 망설이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분들이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 한 해 신규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완전히 국민 노후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오르는 시대에는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집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담보로 평생 안정적인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데요. 실제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 고객께서 현금이 부족해 주택연금을 알아보셨는데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약 4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례를 본다면 이제 주택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노후 대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PB센터에서 본 가장 큰 매력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연금저축,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팔기 힘든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꿔
넣어주는 제도라는 점이죠.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집은 갖고 계신데 현금이 부족해서 생활이 빠듯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지 않고도 계속 거주하면서 담보 가치만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든든합니다. 네. 예를 들어 10억 원 자산을 갖고 있어도 A는 집이고 B는 주식이나 펀드라면 뭐 생활비가 필요할 때 시장이 나쁘면 뭐 주식이나 펀드는 손해를 보겠지만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매월 정해진 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니 주택연금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도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는데 네. 주택연금은 생전에 수령한 만큼은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집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주택 형태나 시세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네, 일단 공공연금과 민간주택연금으로 나뉩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주택금융공사 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부부 중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하는 시세 기준이라 이 점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15억 나가는 집도 12억 미만으로 볼 수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근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면서 범위가 좀 넓어졌고요. 부부가 두 채를 갖고 있다면 그중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가입이 가능하고 반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민간주택연금은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요. 담보에 따른 권리관계가 없어야 돼요. 뭐 예컨대 저당권이 많이 잡혀있다든지 하면은 가입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기에 비용이나 수수료 같은 건 있습니까? 네, 주택연금도 비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먼저 초기 보증료가 있고 주택 가격의 1.5%를 한 번만 내시면 되고요. 예컨대 5억짜리 집이면 약 750만 원 정도인데 네. 연금에서 나눠서 차감할 수도 있으니 크게 비용 부담은 이제 당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보증료인데 매년 보증 잔액의 0.75 정도를 내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을 받는다면 약 9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있는데 보통 70에서 100만 원 정도 들고 이것도 연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낼 수가 있고요. 은행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군요.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네. 제일 궁금해요. 내 집 가격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또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이걸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 가입자 나이 그리고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 조회를 해보시면 집값과 생년월일만 입력해도 바로 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억짜리 집을 가진 65세 가입자의 경우 매달 20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은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낮을수록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처음엔 조금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늘어나는 증가형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증가형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네. 생애 주기를 본다면 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받아서 활동 범위가 넓을 때 많이 받는 것도 유리하니까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큰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택연금의 큰 장점은 집값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입할 때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월 지급액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해서 매달 250만 원을 받는다면 5년 뒤 집값이 15억이 되든 5억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5억이 되던 계속 2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시점에 집값이 받은 연금 총액보다 더 줄어들더라도 부족분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이른바 비소구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은 또 안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세금 혜택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세금 혜택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등록세와 지방세 감면이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서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이 좀 되죠. 그렇죠. 또 둘째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집값이 5억 원 이하라면 매년 재산세의 25%를 깎아줍니다. 예컨대 4억짜리 집이면 매년 10만 원 정도 아껴지는 효과가 있고 소득세 혜택인데 이거는 뭐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뭐 소득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네. 세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을 받다가 집을 팔거나 해지하고 싶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또 어떤 손실이 생기나요? 언제든지 해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팔고 싶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때는 해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다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모두 갚아야지 이제 되겠죠. 손실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이미 낸 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5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서 초기에 보증료로 750만 원 냈다면 네. 해지해도 이건 다시 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출과는 달리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갚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는 있는데 주택연금 상품은 사실 장기 상품이라서 처음 가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은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될까요? 남은 배우자는 그 이전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배우자 자동 승계 제도입니다. 부부 네.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똑같이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배우자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도 동일하게 수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764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다가구 주택도 되는지요? 예, 다가구 주택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만 되기 때문에 네. 다가구 주택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럼 부부 모두가 사망한 뒤에 남은 주택 가치는 어떻게 정산이 될까요?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까? 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주택을 매각해서 정산을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를 매각대금에서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5억 원을 받았는데 집을 팔았더니 7억 원이 나왔다면 네. 이제 2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인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이제 5억 원보다 주택 매각 자금이 적으면 상속 받으신 분들한테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즉 비소구형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개편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개편하는 내용인가요? 네,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 가입 상한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된 겁니다. 예전에는 9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12억 원으로 좀 올려놨고요. 둘째는 월 지급액이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같은 조건이라도 예전보다 월 지급액이 좀 더 커졌습니다. 예컨대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가입하는 70세 가입자는 월 12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즉 대상 주택은 늘려주고 또 받는 금액도 좀 늘렸다 이렇게 그런 보시면 거군요.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개편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늘렸지만 향후에도 좀 더 늘리려는 그런 개편 방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월 수령액도 좀 더 상향하는 쪽으로 보증료율 계산을 좀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특례 지원이 있어서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일시금을 좀 인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향후에 제도 개편안 논의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각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을 감안해서 네. 가입 시기 등을 어떻게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은 집값 동향이나 금리 환경을 고려를 할 때 더 유리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과 금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 이자율이 올라서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면도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 가입하면 또 그 금액은 평생 고정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금리가 낮아져도 줄어들진 않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세나 금리만 보지 말고 본인의 생활비 필요와 노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라서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소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일단 주택이란 즉 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재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노후 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네. 이런 제도가 뭐 뉴스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나왔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줄어드니까 자녀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간에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모님이 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되게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들었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은 이제 종국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언급이 돼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발설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렇죠. 아이고,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 주택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진석 부장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인생을 무슨 여행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한 1년 남짓 방송을 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청취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더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서울인터내셔널 PB센터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에 코너에서 굿즈를 한국어로 순화하면 어떤 단어로 하면 좋을지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펜 상품이나 문화 상품 아니면 기념품 등으로 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우체국이었습니다. 8502님 우체국, 1934님 우체국, 3343님 우체국입니다.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겠지요. 관계자분들 화이팅입니다. 0261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집배원인데요. 토요일 출근하고 오더니 걱정이 오늘 아침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안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출근하고 있네요. 정답 우체국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